안녕하세요. 인체 설계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바닥에 놓인 바벨을 들어 올릴 때 허리뼈가 어떤 지렛대 하중을 견디는지 보았습니다. 요추는 단순한 뼈 기둥이 아니었고 무게가 문제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무게가 허리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였습니다. 상체와 바벨이 앞으로 멀어질수록 허리를 꺾으려는 지렛대 힘은 커졌고 그 힘은 L4, L5 디스크에 집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장면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몸은 무게만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무게와 거리의 곱을 버팁니다. 같은 무게라도 몸 가까이에 붙어 있으면 버틸만 하지만 몸에서 멀어지면 관절과 디스크가 느끼는 하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벨도 없습니다. 덤벨도 없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드는 장면도 없습니다. 헬스장도 아니고 공사장도 아니고 스포츠 경기장도 아닙니다. 그저 손바닥 위에 스마트폰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무게는 겨우 몇백 그램입니다. 손으로 들기에는 거의 부담 없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화면을 보기 위해 고개를 살짝 숙이는 순간 목뼈 안에서는 생각보다 잔인한 물리학이 시작됩니다. 스마트폰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보기 위해 머리가 앞으로 이동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머리는 가벼워 보입니다. 평소에는 목 위에 그냥 얹혀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머리를 들고 있지만 그 무게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인의 머리는 대략 5kg인 작은 볼링공과 비슷합니다. 작은 아이가 들기에는 무겁고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있으면 금방 피로가 쌓이는 무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볼링공을 손이 아니라 목뼈 위에 얹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 볼링공이 목뼈 바로 위에 얌전히 놓여있을 때와 앞으로 밀려나 있을 때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귀가 어깨 위에 놓인 자세에서는 머리의 무게중심이 목뼈 가까이 있습니다. 이때 경추는 비교적 효율적으로 머리를 받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힘의 방향은 비교적 깔끔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을 목뼈와 디스크, 근육과 인대가 함께 나누어 받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보기 위해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는 순간 머리의 무게중심은 목뼈의 중심선 앞쪽으로 이동합니다. 그 순간부터 머리는 그냥 5kg짜리 머리가 아닙니다. 목뼈 끝에 매달린 무거운 쇳덩이가 됩니다. 작은 각도 하나가 목 안의 힘의 지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눈은 화면을 볼 뿐이지만 목뼈는 지렛대를 버팁니다. 손은 스마트폰을 들고 있을 뿐이지만 경추는 머리라는 볼링공을 앞으로 떨어지지 않게 붙잡습니다. 내 몸의 암호를 푸는 시간 16번째 에피소드. 경추는 왜 무너지는가? 스마트폰을 위해 15도 숙일 때 목뼈가 견디는 쇳덩이의 무게입니다. 먼저 목뼈의 구조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목뼈는 의학적으로 경추, 영어로 서버컬 스파인이라고 부릅니다. 경추는 7개의 작은 척추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C1, C2, C3, C4, C5, C6, C7. 여기서 C는 서버컬, 즉 목을 뜻합니다. 요추가 상체의 무게를 골반으로 전달하는 단단한 하중 기둥이었다면 경추는 그보다 훨씬 작고 섬세한 구조입니다. 요추는 무거운 상체를 받치는 두꺼운 교각에 가깝습니다. 반면 경추는 머리라는 카메라를 올려놓은 정밀한 회전 받침대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해야 할 일은 훨씬 복잡합니다. 경추 위에는 두개골, 뇌, 눈, 혀, 기도와 식도 입구 등이 얹혀 있습니다. 즉 목은 머리를 받치는 기둥이면서 동시에 세상을 바라보는 카메라의 받침대입니다.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고 좌우를 돌아보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움직임은 이 7개의 뼈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경추의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경추는 머리를 받쳐야 하기 때문에 단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선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 안으로 지나가는 척수와 신경, 중요한 혈관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즉 경추는 기둥, 관절, 보호갑옷, 감각 장치의 역할을 동시에 맡습니다. 그래서 목은 작은 부위처럼 보이지만 인체에서 가장 정교한 구조물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위쪽 2개의 경추는 다른 척추뼈와 완전히 다르게 생겼습니다. 첫 번째 목뼈, C1은 애틀러스라고 부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하늘을 어깨에 짊어진 거인처럼 아틀라스는 두개골을 아래에서 받칩니다. 그런데 C1은 일반적인 척추뼈처럼 두꺼운 몸통이 없습니다. 대신 앞쪽 고리와 뒤쪽 고리, 그리고 양옆에 두꺼운 기둥으로 이루어진 뼈로 된 반지에 가깝습니다. 이 반지 위에 두개골이 얹힙니다. 머리뼈는 이 고리 위에서 아주 작은 움직임을 반복합니다.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움직임, 눈높이를 조절하는 움직임, 누군가의 말에 반응해 고개를 미세하게 움직이는 동작이 바로 이 부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내라고 할 때 두개골은 이 C1 위에서 앞뒤로 미끄러지듯 움직입니다. 두 번째 목뼈, C2는 척추 엑서스라고 부릅니다. 이름 그대로 회전축입니다. C2에는 위로 솟은 이빨 같은 돌기가 있습니다. 치아돌기 덴즈입니다. 이 돌기는 C1이라는 뼈반지 안으로 들어가
머리가 좌우로 회전할 수 있는 중심 기둥이 됩니다. 우리가 고개를 돌리며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구조 때문입니다. 고개를 좌우로 돌릴 때 머리 전체가 그냥 목 위에서 미끄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C1이라는 고리가 C2의 치아돌기를 중심으로 회전합니다. 마치 회전축을 중심으로 카메라 렌즈가 방향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즉 경추의 맨 위는 단순한 뼈기둥이 아닙니다. 두개골을 받치는 고리, 그 고리를 관통하는 회전축, 그리고 그 회전축을 붙잡는 인대들이 만든 초정밀 생체 짐벌입니다. 카메라 짐벌이 렌즈의 흔들림을 보정하듯 C1과 C2는 눈과 귀가 세상을 정확히 따라가도록 머리의 방향을 미세하게 조절합니다. 우리가 걸을 때 시야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도,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머리를 빠르게 돌릴 수 있는 것도, 눈과 귀가 같은 방향으로 정확히 세상을 추적할 수 있는 것도 이 위쪽 경추의 정밀한 움직임 덕분입니다. 하지만 이 정밀한 회전 장치는 큰 하중을 오래 버티기 위해 만들어진 구조가 아닙니다. 정밀한 장치는 정밀한 만큼 예민합니다. 문제는 스마트폰을 보는 순간 이 초정밀 짐벌 위에 머리라는 무거운 볼링공이 앞으로 밀려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역할이 달라집니다. C3부터 C3번까지의 경추는 머리의 움직임을 분산시키고 목의 곡선을 만들고 머리의 무게를 어깨와 흉곽으로 전달합니다. 위쪽 경추가 머리의 방향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장치라면 아래쪽 경추는 그 움직임과 하중을 몸통으로 넘겨주는 연결 구조입니다. 즉 C3부터 C3번은 머리와 몸통 사이에 놓인 작은 다리들입니다. 이 다리들은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앞으로 숙이고 뒤로 젖히고 좌우로 돌리고 살짝 기울이는 모든 동작에서 이 작은 마디들은 서로 조금씩 움직이며 힘을 나누어 받습니다. 특히 C5, C6, 그리고 C6, C7 부위는 목에서 문제가 자주 생기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움직임도 많고 하중도 많이 받고 머리와 몸통 사이에서 힘의 방향이 바뀌는 경계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작은 구조가 큰 머리를 받치고 큰 움직임을 만들고 동시에 신경과 혈관까지 보호해야 하는 곳, 그것이 경추입니다. 특히 C5, C6, 그리고 C6, C7은 경추에서 매우 중요한 하중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머리와 목의 움직임이 몸통으로 넘어가는 길목입니다. 위에서는 머리가 움직이고 아래에서는 흉곽과 어깨가 버팁니다. 머리와 상대적으로 단단한 몸통 사이에서 힘의 방향이 바뀌는 곳, 그 경계에 C5, C6, C6, C7이 있습니다. 건축물에서도 동적 구조와 정적 구조가 만나는 경계엔 응력이 집중됩니다. 문이 경첩에서 흔들리고 다리가 기둥과 만나는 곳에서 피로가 쌓이듯 인체에서도 움직임이 바뀌는 경계에는 하중이 몰리기 쉽습니다. 경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디스크는 굽힘, 압박, 회전, 전단력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여기서 디스크가 뒤나 옆으로 밀리면 단순히 목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경추 옆에는 팔로 내려가는 신경뿌리가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C5, C6 디스크 문제가 C6 신경뿌리를 자극하면 목에서 시작된 통증과 저림이 어깨, 팔 바깥쪽, 엄지로도 갈 수 있습니다. C6, C7 디스크 문제가 C7 신경뿌리를 자극하면 팔 뒤쪽과 가운데 손가락 쪽으로 저림이나 통증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손끝이 저린데 문제의 시작점은 손이 아닐 수 있습니다. 팔이 아픈데 범인은 팔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목에서 눌린 신경이 팔에서 증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경추 방사통으로 목에서 시작된 신경 통증이 전선처럼 팔을 따라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추는 단순히 머리를 받치는 뼈기둥이 아닙니다. 경추는 팔로 가는 전선들이 지나가는 중앙 배전반입니다. 이 배전반이 좁아지거나 눌리면 증상은 목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어깨로, 팔로, 손끝으로 전기 신호처럼 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는 2부에서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그 증상이 생기기 전 먼저 목뼈가 어떤 구조로 버티고 있고 스마트폰 자세가 어떻게 그 구조를 무너뜨리는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경추를 옆에서 보면 완전히 곧은 막대가 아닙니다. 목뼈는 앞으로 부드럽게 휘어진 곡선을 가집니다. 이 곡선을 경추 전만 서버컬 로도시스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목뼈의 자연스러운 시작 곡선입니다. 이 곡선은 장식이 아닙니다. 머리의 무게를 흡수하고 시선의 높이를 유지하고 충격을 분산하는 생체 스프링입니다. 머리가 몸통 위에 잘 올라가 있을 때 이 시작 곡선은 머리의 무게를 비교적 효율적으로 아래로 전달합니다. 휘 어깨 몸통이 한 줄에 가까워지면 머리의 무게중심은 목뼈 가까이에 놓입니다. 이때 목뼈가 받는 힘은 주로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압축력입니다. 물론 5kg의 머리를 계속 받치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상태입니다. 이때 경추는 짧은 기둥처럼 일합니다. 머리의 무게가 기둥 위에 비교적 곧게 실리고 디스크와 관절은 그 하중을 나누어 받습니다. 근육도 일하지만
필사적으로 버티는 상태는 아닙니다. 문제는 머리가 앞으로 나가는 순간입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면 머리의 무게중심이 목표 앞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경추는 더 이상 머리를 수직으로 받치는 기둥이 아닙니다. 앞으로 넘어가는 머리를 뒤에서 잡아야 하는 위험한 크레인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도가 크지 않아도 변화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목을 완전히 꺾어야만 나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전방 이동만으로도 목 뒤 구조물의 역할이 바뀝니다. 기둥이었던 목은 브레이크가 됩니다. 디스크는 균등하게 눌리는 대신 앞뒤로 다른 압력을 받습니다. 근육은 머리를 움직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머리가 떨어지지 않게 붙잡기 위해 수축합니다. 이것이 거북목의 시작입니다. 목 뒤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장력선이 있습니다. 누갈 리가먼트입니다. 이 인대는 뒤통수에서 시작해 목뼈 뒤쪽을 따라 내려오며 특히 아래쪽 목뼈의 가시돌기들과 연결됩니다. 손으로 목 뒤를 만졌을 때 아래쪽에서 가장 튀어나와 만져지는 뼈가 있습니다. 대개 C3번입니다. 이 뼈를 융추, 버터브로 프로미넌스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두드러진 척추뼈입니다. C3번은 목과 등 사이의 표지석 같은 구조입니다. 위로는 머리와 목에 장력이 내려오고 아래로는 등과 어깨에 장력이 올라옵니다. 목덜미인대와 목 뒤 근육들은 이 선을 따라 앞으로 떨어지려는 머리를 붙잡습니다. 머리가 중립에 있을 때는 이 장력선이 조용히 버팁니다. 하지만 머리가 앞으로 빠지는 순간 이 장력선은 팽팽해집니다. 마치 텐트의 기둥이 앞으로 기울 때 뒤쪽 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인대와 근육이 버팁니다. 하지만 이 장력이 매일 반복되면 목 뒤는 단순히 뭉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잡아당겨지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거북목의 통증은 목 앞이 아니라 목 뒤와 어깨 위쪽에서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빠진 것은 머리인데 비명을 지르는 것은 뒤쪽 구조물입니다. 이 장면을 조금 더 상상해 보겠습니다. 무거운 간판이 건물 벽에서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간판 자체의 무게도 중요하지만 간판이 벽에서 얼마나 멀리 나와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멀리 튀어나올수록 벽에 걸리는 힘은 커집니다. 그리고 그 간판을 뒤에서 붙잡는 철선은 점점 더 팽팽해집니다. 머리도 같습니다. 머리가 몸통 앞쪽으로 나갈수록 목 뒤의 인대와 근육은 뒤에서 더 강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자세는 목 앞쪽에 있는 화면을 보기 위해 머리라는 간판을 몸통 앞쪽으로 빼내는 동작입니다. 목 뒤 구조물은 그 간판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목 뒤쪽 근육들은 즉시 일을 시작합니다. 뒤통수 아래 작은 근육들, 목 뒤를 따라 내려오는 깊은 근육들, 어깨 위쪽의 승모근, 견갑근근, 투판상근과 방가시근 같은 근육들이 앞으로 떨어지려는 머리를 뒤에서 잡아당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육이 머리를 뒤로 당기면 목뼈가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육이 강하게 수축할수록 그 힘은 다시 경추를 누릅니다. 즉 머리의 무게 때문에 생긴 힘을 목 뒤 근육이 막아내고 그 근육의 수축력은 다시 경추 관절과 디스크를 압박합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자세가 무서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 안에서는 머리라는 쇳덩이를 뒤쪽 근육들이 계속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손은 가볍습니다. 화면도 작습니다. 하지만 목이 맡은 일은 작지 않습니다. 여기서 숫자를 하나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경추 하중 계산 모델에서는 머리가 중립 자세에 있을 때 목이 받는 하중을 대략 10에서 12파운드, 즉 5kg 안팎으로 봅니다. 그런데 고개가 15도 앞으로 숙여지면 그 하중은 약 27파운드, 대략 12kg 정도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30도에서는 약 18kg, 45도에서는 약 22kg, 60도에서는 약 27kg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물론 이 숫자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절대값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머리 크기, 목 길이, 근육량, 자세 습관, 흉추의 구분 및 어깨 위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실제 인체는 단순한 막대와 추로만 설명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근육이 보상하고 움직이고 인대가 버티고 자세가 계속 미세하게 바뀝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고개가 앞으로 숙여질수록 목뼈가 느끼는 하중은 단순히 조금 늘어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무게중심이 앞으로 이동하면서 목이 버텨야 하는 지렛대가 길어집니다. 요추편에서 보았던 원리와 같습니다. 무게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게가 관절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입니다. 머리는 5kg입니다. 하지만 15도만 앞으로 나가도 목뼈 입장에서는 훨씬 더 무거운 물체처럼 느껴집니다.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면 이 작은 볼링공은 목 앞쪽으로 더 멀리 이동합니다. 그리고 목뼈는 그 볼링공이 앞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뒤쪽에서 계속 끌어당겨야 합니다. 이것이 거북목의 물리학입니다. 거북목은 그냥 보기 안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전방머리 자세,
포워드 헤드 파스처입니다. 머리가 몸통 위에 놓인 것이 아니라 몸통 앞쪽으로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즉 머리라는 무게가 목뼈의 중심선에서 벗어난 상태이며 그리고 중심에서 벗어난 무게는 경추를 앞으로 굽히려는 힘을 만듭니다. 이 힘은 한번 생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동안, 모니터를 보는 동안, 운전 중 턱을 앞으로 내미는 동안, 소파에 기대어 화면을 보는 동안 이 힘은 계속 유지됩니다. 목이 아픈 이유는 한순간에 크게 꺾였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작은 각도가 너무 오래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북목의 진짜 무서운 점은 목 전체가 단순히 앞으로 굽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고개가 앞으로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더 복잡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래쪽 경추와 위쪽 흉추는 앞으로 무너집니다. 등은 둥그러지고 어깨는 앞으로 말리고 턱은 몸통 앞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눈을 수평에 가깝게 유지하려 합니다. 몸은 자세가 무너지더라도 눈의 방향만큼은 어떻게든 맞추려 합니다. 그래서 몸은 머리를 앞으로 내민 상태에서 위쪽 목을 다시 뒤로 젖힙니다. 아래목은 굽고 위목은 젖혀지는 이상한 S자 보상이 생깁니다. 겉으로는 그냥 턱이 앞으로 빠진 자세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아래쪽 목과 위쪽 목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은 무너지고 위쪽은 버팁니다. 등은 말리고 눈은 다시 정면을 보려 합니다. 이때 뒤통수 아래 작은 근육들이 계속 짧아진 상태로 버팁니다. 이 근육들을 후두하근, 서브오시피털 머설즈라고 합니다. 작지만 매우 중요한 근육입니다. 후두하근은 머리와 C1과 C2 사이를 연결하며 머리의 미세한 방향을 조절합니다. 단순히 힘을 내는 근육이 아니라 머리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뇌에 알려주는 감각 센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도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 있는지 느낄 수 있는 것은 목 주변 근육과 관절에서 올라오는 위치 감각 덕분입니다. 그중 후두하근은 머리와 목의 미세한 위치 정보를 다루는 센서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센서가 하루 종일 긴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 뒤가 뻐근해지고 뒤통수가 묵직해집니다. 눈 주변이 피로해지고 어떤 사람은 두통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목은 기둥이면서 동시에 머리의 위치를 뇌에 계속 보내는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거북목은 단순히 목뼈가 앞으로 나온 자세가 아닙니다. 아래쪽 목은 무너지고 위쪽 목은 버티고 뒤통수 아래 작은 센서들이 과로하는 정밀 조절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오늘 1부에서 우리는 낮은 화면을 내려다보는 자세가 경추 안에서 어떤 지렛대 하중을 만드는지 보았습니다.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머리가 몸통 위에 있을 때는 경추는 머리를 비교적 효율적으로 받칩니다. 하지만 머리의 무게중심이 목뼈 중심선 앞쪽으로 이동하는 순간 경추가 버텨야 하는 지렛대는 길어집니다. 그때 목은 머리를 받치는 짧은 기둥이 아니라 앞으로 떨어지려는 5kg짜리 머리를 뒤에서 붙잡는 크레인이 됩니다. C1과 C2는 머리의 방향을 조절하는 초정밀 생체 짐벌입니다. C3부터 C7은 그 움직임과 하중을 어깨와 흉곽으로 넘기는 연결 기둥입니다. C5, C6와 C6, C7은 움직임과 하중이 집중되는 경계입니다. C7과 목덜미인 데는 앞으로 빠진 머리를 붙잡는 뒤쪽 장력선입니다. 후두하근은 머리의 위치를 감지하는 작은 센서처럼 긴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조가 작은 화면 하나를 보기 위해 동시에 동원됩니다. 다음 2부에서는 이 하중이 실제로 어떻게 목 통증, 어깨 통증, 팔 저림, 뒤통수 통증으로 번지는지 추적하겠습니다. 인체 설계도였습니다.